안녕하세요. 순고쌤입니다. 저희 순고쌤은 우리 주변의 숨은 고수쌤들을 양지로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지인 찬스 한번 있네. 살짝 써봤는데요. 이 선생님 사실 너무 바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선생님의 감사합니다. 관심 분야, 전문 분야 너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생활지도와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모셨습니다. 네, 저는 서울 고려초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로 아이들의 학교폭력 관련된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반갑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 최근에 아, 이 드라마 알잖아요. 더글로리. 맞아요. 연진아. 맞아요. 연진아? 더글로리 이제 학교폭력 전문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두 가지 방향성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예를 들어 다르죠. 제가 네. 학창 시절이죠. 저희 학창 시절로 보게 되면 솔직히 공감되는 면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저도. 네. 근데 이게 교사의 입장에 특히 학교폭력 담당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특히 초등 입장에서 보면 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도대체 사람들은 학교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좀 아하. 우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네. 사실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양상은 이미 느낌이 오셨겠지만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좀 투닥투닥하거나 그냥 하지마 이런 정도의 느낌의 학교폭력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학교의 폭력이 정말 이럴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학교에서 경험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어느 순간 되면 어른들 때문에 더 막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머리 맞아. 아프다. 일단 벌써부터. 시작하는 데부터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프네. 무거워지긴 하는데 천천히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생활지도랑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을 떼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두 명만 이야기를 한다고 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주제이기는 한데 근데 선생님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두 가지 파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고학년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특히 또 남자쌤 특. 네. 특히 또 이게 남자 교사다 보니까 네. 특히 고학년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쪽이죠. 아하. 쉽게 설명드리면 네. 금쪽이 전담 처리반이에요. 이게 금쪽이만 계속 그냥 맞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반을 선택하지 않고 보통 그 전에 9월이면 다음에 맡을 반이니까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또 은연중에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맡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일명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남자아이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자신이 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결과도 나름 괜찮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생활지도의 원래 끝판왕은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뭐 교육청과도 같이 협약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타이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전문가가 되어 버리신.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좀 궁금한 게 변화를 봤다 느꼈다 생활지도를 그 금쪽이든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요즘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때문에 선생님들이 맞아요. 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혹시 한번 사례를 어떻게 우리 간단하게. 금쪽이를 사랑스러운 아이로 네. 변화시키자면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그 금쪽이라는 아이들을 만나봤다고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다 만나봤다라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일명 말하는 게 좀 ADHD나 이런 경우를 만나볼 사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학년 아이들 중에 일명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 위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ADHD 같은 경우 만나본 적이 없으니 그쪽으로는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 없지만 약간 행동장애. 그렇죠. 네. 근데 일명 우리가 보통 그런 건 품행장애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품행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특히 고학년은 쌓인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낙인도 너무 강하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맨날 하는 말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항상 나만 갖고 그래요. 깊은 자격지심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학부모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가 착한데 학교만 가면 문제가 있어요를 정말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착하죠. 애들은 다 착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였어요. 내가 이 아이들과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그 방법론을 계속 고민했던 거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네. 사실 저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동학대가 굉장히 강화된 현재로 따지면 아마 아동학대 교사가 됐을 정도로 너무 슬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착 붙어 있다. 그 아이를 그냥 제가 계속적으로 밀착해 있는 거죠. 극단적인 사례로는 교과라고 아이가 영어 수업을 가면 네. 거기 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옆반이 있어요. 옆 교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긴 들어가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불편하실 테니까 아무래도. 혹시 어떤 네. 그쵸. 응급상황이 생기면 콜하면 바로 네. 실제로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아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동학대로 됐을 네. 정도로 제어하고 네. 절대 때리진 않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애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럼 많이 맞기도 했었고 네. 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네.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런 구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그 아이들과 그 1년을 살면서 그 아이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상처가 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한 귀로 들리지만 또 빠져나갈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게 꾸준히 말씀을 하셔서 그 아이 마음에 이렇게 딱 믿음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거는 항상,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도 다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구조상. 네. 되게 낙인도 너무 심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 집단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이 집단과 정말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반 아이 전체랑.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아이도 들어있는 거고. 그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도 궁금한데요. 그 비슷한 사례들이 사실 선생님도 경험을 하셨을 테고 저도 있는데 고학년에 이렇게 낙인 찍힌 금쪽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첫 번째로는 그 아이가 없는 자리에서 일단 얘기를 해야 할지, 그죠? 그 아이가 다 있는 상황에서 그걸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부터 일단 선택의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공평하게 잘 애정을 주고 싶은데 걔는 과거에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왜 걔를 우리가 감싸 안듯이 위해줘야 되나? 그 마음을 깨기가, 마음의 벽을 깨기가 쉽지 않을 것 저는 같은데.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서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금쪽이라는 아이를 만났을 때 교사가 제일 힘든 건 바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항상 매일 똑같은 아이들에게, 한마디로 아이들의 자극에 제가 똑같은 반응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건 일관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팍 하고 그리고 그건 항상 같은 말씀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집단의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우리가 특히 저희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같은 학교를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반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지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이 아이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이의 심부름 보내고 아이들과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아이의 상처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면 길게 가는 심부름. 뭔가 제작 복사 이만큼 하는 거를 기다렸다 갔다. 왜냐면 제가 학년부장이다 보니까 좀 나눠주는 업무를 많이 주고 왔죠. 근데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좋아해요. 잘해요. 자기 뭐 뭔가 된 거 같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또 공부 시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아이에게 가서 거기 인쇄실 들러서 다른 반에 보내고 남은 거 우리 반 가지고 와. 그러면은 좀 왜냐면 저희가 6학년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건물이 2개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만 이미 2분이 걸려요. 올라오는데 2분 걸리고 뿌리는데 벌써 또 한 2분 걸리니까 쉬는 시간 일단 다 가네. 최소한 쉬는 시간 가까이 거의 이 아이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러 또 옆반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이 아이가 갈 것이다. 가면은 좀 그리고 또 교무실에도 말씀드리고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시간을 좀 확보한 다음에 아이들과 계속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이 아이에게 받은 상처 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예 들었다. 그리고 이미 며칠 지났기 때문에 봤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라고 말했어요. 이 상태를 계속 원하느냐. 너희들 아직 1년이 남았다. 너네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아이들이 그 애들 때 먼저 물어봤죠.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가 나를 공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선생님을 믿고 딱 3달만 기다려라.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하는 행동을 한 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사실 그 애들이 너무 착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3개월 동안 아이에게 했던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은 널 사랑하고 믿는다.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너를 지켜줄 테니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와라. 그리고 선생님은 제일 좋아하는 게 공평이다. 네가 어떤 일 했어도 선생님은 상황을 다 듣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딱 제대로 주지 못한 그 어릴 때 가져야 되는 안정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지켜봐주는 어른이 것을 있다 가까이 3개월 동안 그런 마음 먹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힘드셨던 경우도 많을 거잖아요. 적용력이었을 때는 상처도 선생님도 받고 그쵸. 적용력이었을 때는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태어난 게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교사 생활이 3년밖에 없어요. 빨리 결혼. 굉장히 결혼을 빨리 하다 보니까 빠른 진도. 이게 빨리 변하셨네.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자녀가 딱 태어난 모습을 보고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였던 거.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아이들도 학부모한테는 이런 아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부서질 것 같아서 안기도 어려울 정도로 조그만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학부모들에게는 모든 아이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네요. 네. 사실 근데 생활지도에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교사의 태도 같은 것도 있는데 생활지도 안에서도 장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은 어떤 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행동 변화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거는 인간 성공을 근데 하셨잖아요. 그게 왜 성공이 가능하냐면 제가 그때는 열정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그 아이와 이게 혼연일체가 된다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교사가 진짜 쏟았군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야. 근데 그때 여유 학년부장이 그래서 아팠어요. 그래서 한 3달 동안 집에만 가면 잤어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가 그냥 정말로 다 심적으로도 쓰니까 그 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맡았던 그 해가.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기도 하겠네요. 제가 2번째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요즘도 연락하고? 예, 연락을 안 해요. 예,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왔거든요. 되게 오래전. 예, 어른 됐어요. 지금은 너무 즐거운 겁니다. 맞아. 본인이 술도 좀 먹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즐겨야지. 맞아요. 화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생활지도. 생활지도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본인의 감정이 우리 집단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느끼고 있어요. 그럼 화를 냈음을 이 아이가 이 집단과 저에게 선생님은 내가 화난 걸 알아.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 줄 것이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교사도 똑같아요, 사실. 근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보통 분노 조절 장애라는 아이들은 대부분 감정 표출이 되게 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런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난돌이잖아요. 정을 맞아야죠. 그래서 감정 표현을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그런 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쌓고 하다가 결국엔 터지거든요. 이게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교사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화를 막 이러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워워시키는 거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막 분노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그럼 가서 이제 물어보죠. 너 지금 화나고 있어. 화를 내고 있어 너는 지금 하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화가 났다는 건 이성적인 행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성이 돌아올 기회를 줘야 돼요. 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대화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보통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요?
보통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 이제 후회를.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하나예요. 화가 났을 땐 대화하지 않는다요. 그럼 방금 이제 화나는 애한테 가서 너 화가 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얘가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감정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지는 건가요? 이게 원래 이성이 찾아진다는 건 자신이 스스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는 순간 이성이 찾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노 조절 장애하는 애들이 나중에 본인이 조절된 다음에 되게 힘들어해요. 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본인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쵸. 애들이 공포의 눈으로 보거나 혐오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걔네들은 다 알아요 그거. 그리고 오히려 더 위축돼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아이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하죠. 그러니까 또 그게 쌓이죠. 그리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뭐 혐오하는 눈빛이라든지 무서워하는 눈빛이 아닌 다른 조금 더 시선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준다는 거죠. 네. 그 과정 속에서 걔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들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건가요? 네. 결국 걔는 아이의 행동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들러 철학에서 말하는 사적 논리거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논리의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나를 싫어해. 그치. 다른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나는 말썽꾸러기고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잘못된 신념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말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아이들은 못하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널 사랑한다. 선생님이 이제 다른 친구들을 대표로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렇죠. 그때 또 그 아이가 요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요. 네네. 그게 요요 마스터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어느 날 제안을 하더라고요. 좀 좋아진 다음에. 선생님 저 요요 공연하고 싶어요. 애들 앞에서. 라고 하길래 오케이 한번 해봐. 선생님이 쉬는 시간 2분 줄게. 노래 틀고 네가 해봐. 했더니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같은 반 애들도 하고 새로 보이는 거죠. 너무 잘하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욕심이 붙었는지 다른 반도 하고 싶어요. 부장회의 때 얘기했죠. 이거 해도 되나요? 했더니 하길래 제가 애한테 얘기했어요. 너 가서 모든 반에 가서 허락받고 와.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선생님은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가서 네가 설득시켜와. 그랬더니 다 설득시켜 오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그래서 다 한 바퀴씩 돌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 집단에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괜찮은 존재야. 그리고 인정받은. 그쵸. 그걸 느끼는 순간 아이는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게 한 번 느끼는 순간 변화는 오히려 힘든 애들일수록 더 빨라요. 이게 그런 느낌이다. 이게 딱 뭔가 걔도 어떻게 보면 힘든 거 자체는 마음의 어떤 병이든 뭐든 간에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탁 뭔가 깨지면서 탁 자기가 점프할 수 있는 뭔가를 교사가 만들어줘야 그것도 힘들고. 마음이 좀 드는데 조금 이게 힘드네요. 중요한 건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랑 저랑 잘 맞았던 거예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코드가 잘 맞았던 거예요. 그럼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있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버티나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맡았던 애는 또 금쪽이었는데 그 애랑은 잘 안 맞았어요. 정말로 다른 비슷한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애들을 되게 케어를 저는 자신감이 있고 저도 잘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아이랑도 잘 맞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 아이는 그냥 품행장애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행이에요. 담배 피고 요런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말하는 비행 행동을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도 했던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도 뭐 크게 변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교실 안에서는 적당하게 다른 친구들이랑 잘 1년을 큰 무사히 문제를 발생.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쵸. 우리가 억지로 뭔가 저 아이를 막 발전시켜야 되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힘들죠. 그런 마음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 분명히. 하지만 그런 건 없다. 그렇죠. 그런 건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6학년 선생님에게 답은 졸업이에요. 졸업이에요. 약간 고산병처럼 보내고 나면은 모든 지병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졸업식 다음날 모든 병이 사라지는 기분. 그렇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